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2021년 2월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른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사 대책의 발표로 공급주도 정책에 큰 물결이 일었었고요. 또한 불과 얼마 전 2월 막바지에는 변창흠표 첫 번째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6번째인 3기 신도시인 광명 시흥지구가 선정돼서 총 7만 호가 공급된다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자, 그야말로 공급에 공급을 더한 파격적인 물량 공세 잔치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도 이사 대책의 약발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만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세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는 지난 2월 한 달간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웠던 핫이슈와 함께 최근에 떠오르는 부동산 지역은 어디인지, 또한 공급과 규제의 줄다리기 속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집중 현상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성 신도시들의 중심 지역이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신도시에서도 서울 경계와 인접한 길목에 위치해 상암, 마곡, 구로 등 신흥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들이 직주 근접성을 무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인기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 대부분이 상암, 마곡, 구로 등 서울의 신흥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며 검은 꼬리표가 붙었던 서울 경계 지역의 부동산, 최근 떠오르는 배경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지에 대해 월간 부동산 2월의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탑 3, 엽세권이 대세 서울 경계 지역 부동산 분석입니다. 여러분, 엽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세권, 공세권, 학세권에 이어서 편의점과 인접했다고 해서 편세권,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점포와 가깝다는 맥세권, 스세권이라는 말도 최근 들었던 부동산 신조어들인데요. 엽세권이라는 또 하나의 신조어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엽세권이란 서울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돋보이는 서울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을 엽세권이라고 한다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러한 엽세권이 뜨는 이유,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고향이 사실 제가 태어난 곳과 그 사는 데가 강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엽세권하고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되는데요. 이 엽세권이 뜨는 이유, 첫 번째는 매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있었던 서울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4,04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 한 12월 정도 대비해서 보면은 20%가 오른 수치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는 옆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서울권과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김포시는 평균 3.3제곱미터 평균 매매 가격이 1,218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남양주시는 1,296만 원 정도, 구리시가 1,900만 원 정도, 인천시가 1,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가 그 평균율을 좀 끌어올렸겠지만 그래도 서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옆세권의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그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주요 업무직으로의 이동이 좀 편리하다는 점이 옆세권이 뜨는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가격의 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에 대한 입지적인 가치. 맞습니다.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살펴보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시장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교수님, 옆세권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옆세권이라는 말보다도 네. 변세권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변세권. 변창흠 장관이잖아요. 이게 옆이라는 게 주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 옆세권이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은 서울 가격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그 외곽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크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가격이 평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저는 그 옆세권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를 20, 30년 갖고 계셨던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이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40대, 50대에서 빠르게 이제 직장을 잃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은 당장 소득이 없단 말이죠. 근데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높고요.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큰 가격 차를 누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세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그 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옮겨가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가격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봤을 때 이쪽에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외곽의 가격 격차를 상당히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유동성이라든지 뭐 경기가 좋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어떤 그런 상승 요인 외에도 한국의 어떤 그런 고용 구조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이런 옆세권에 대한 수요로 네. 변세권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역세권을 변세권이다라고 저는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저 이렇게 좀 우리 변창흠 장관의 노력에 빗대어서 상당히 시사성이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네. 자, 평론가님께서는 옆세권 부동산의 가격 상승세. 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GTX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상승할 것이다. GTX. 예, 광역교통망. 네. 네. 그래서 광역 철도 도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역세권, 옆세권 중심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통계에서도 입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2월 넷째 주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1% 올랐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는 설 연휴 전보다는 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옆세권에 대한 그 수요자 중심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서울 접근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GTX 라인 중심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통계를 봐도요, GTX 라인 중심으로 해서 옆세권뿐만 아니라 그 멀리 나가서더라도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치로 오른 수치로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중심지로의 광역교통망에 의한 접근성. 네, 맞습니다. 이 옆세권의 가격 상승을 계속 부추길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자, 현재 광명 그리고 성남 판교 고등과 고양 덕은 김포 걸포 인천 서구 검단 등이 대표적인 옆세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중에 일부는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시각까지 붙던 지역인데요. 자, 교수님,
이 지역들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부동산의 거시적인 어떤 변수들이 금리, 경기, 그다음에 유동성 이런 것인데 그와 더해서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용 구조 자체가 40대, 50대가 아주 빠르게 지금 직장을 잃고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동안에는 서울서 자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이후에 어떤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 어떤 주택 가격을 매매 차익을 현실화하고 그 돈 가지고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인력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이 인력들이 숫자가 뭐 1,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끊임없이 실수요자로 이 소위 변세권, 엽세권의 수요자로 작용할 것이다. 이래 놓고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 유동성이라든지 저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수요 세력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이냐는 뭐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둔 분들인데 지금 강남에 뭐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것만 잘 팔면 은행 융자 하나도 안 받고도 이렇게 엽세권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그러고도 또 몇 억이 남는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옮겨가면서 지역에 불문하고 서울 주변 외곽 지역의 그런 어떤 아파트들은 가격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는 실수요자로 대두가 될 것이라서 30대가 막 돈을 빌려서 이게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게 주류가 아니라 이제 50대, 60대 세력들이 이제 옮겨가는 주된 어떤 그런 그 수요권으로 저는 작용할 것 같아서 장래가 상당히 꾸준한 매수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전? 뭐 그것보다는 이제 직장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국민연금이 썩 그렇게 기대할 만큼 많지도 않고 네. 오로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집인데 여기에 대한 뭐 종부세라든지 또는 뭐 재산세가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그 부담을 낮추고 현금도 하고 그러고 주거 공간도 좋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변세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기존 강남이나 이 그 소위 그 황금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손을 빨리 털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쪽에 강남의 가격도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가격이 평준화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고 봐서 전망이 상당히 저는 있지 않겠는가 보는 거죠. 교수님의 말씀은 저금리, 유동성, 고용구조에 의한 네. 지금 말씀하신 변세권에 대한 부분은 투자 수요가 네. 그리고 실수요가 굉장히 꾸준히, 꾸준할 것이다라는 네. 의견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서울 집중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자, 평론가님께서는 엽세권의 부동산 시장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년층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MZ 세대. 한마디로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엽세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Z세대야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부동산의 실수요자라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해당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이 변세권에 대한 그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심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직장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그만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퀄리티,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권 아파트는 너무 비싸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역시나 우리가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어떤 엽세권 중심으로 니즈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전월세 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월세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전세 월세 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외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엽세권에 대한 니즈가 역시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옆세권 중심으로 니즈가 많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는 3개 신도시 정부에서 얘기하지만은 뭐 이번에도 나왔지만 광명이나 아니면 시흥지구나 2025년도에 청약 들어가고 아파트 짓고 나면 한 28년도에 입주해요. 그러면은 아직 멀었거든요.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 대책 나온다고 해서 피부로 아직은 느끼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역시나 대안은 옆세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옆세권의 미래 가치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중년 장년층에 맞습니다. 대한 수요. 네. 우리 평론가님은 젊은 층에서 수요까지도.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로 서울 옆세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두 분의 의견 모두 모든 수요층이 폭넓게 옆세권에 대한 수요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2월의 부동산 핫이슈 두 번째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임대 물량이 2년에서 5년간 잠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막자는 명목의 주택법 시행령. 과연 불안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월간 부동산 2월 회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탑2 전월세 금지법 전격 시행. 청약 시장 양날의 검 될까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2월 1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네.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주요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아마 그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역시나 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이제는 완전히 정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 그러니까 이제는 분양 가격의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80% 미만이다? 그럼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에서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거주고요. 민간 택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다. 아니면 3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0에서 100% 미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주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는 있었지만은 연속 거주 강제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무조건 이 기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 거주 기간 동안에 내가 옮겨갔다, 내가 이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LH가 이제는 분양 가격 플러스 이자 쳐서 다시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권을 상실한다는 부분이 굉장한 그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뭐 해외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NH에서 이제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락장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을 기본으로 하고 만든 법이거든요. 분명히 분양가가 시세보다 당연히 낮았고 나중에 이제 오를 거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건하에서 이제는 이 법이 나왔는데 만약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소유를 한 다음에 나서 이제는 시세 가격이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LH에서 만약에 이거를 되사주겠느냐? 만약에 내가 의무 거주를 지키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 지금 현재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LH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할 만 없다. 예, 아직 구입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 LH에서 사주겠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만약에 하락장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LH에서 그러면 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줄 거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법이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한 예상을 전혀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네. 뭐 정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설마 떨어지겠어? 네, 설마 떨어지겠어? 비싼데? 근데 모르죠. 가격이야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함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락장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아직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네네네.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각에서는 수도권 전세난을 부추긴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현금 부자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매긴 조금 억울한 저는 그 명칭이라고 봐요. 이 말은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요. 반드시 몇 년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살아라니까 결국은 그 제도가 없었으면 이게 전세 매물로 나왔을 건데 본인이 반드시 사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전월세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이게 붙었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예.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가는 물건은 전세로 안 나오지만 전에 살던 물건은 전세로 나오든지 뭐 시장에 나올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조금 매우 악의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고 네네. 국민들이 이게 저보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실거주 강화법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적절한 그 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게 좀 그렇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반드시 의무 그렇죠. 거주 그 규제를 뒀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그게 뭐 헌거든 새거든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있는 사람밖에 못 산다. 그런 아우성 때문에 이제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나왔는데 뭐 충분히 그 명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 당국에서는 투기를 금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를 했던 것이고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명칭이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실수요자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좋아하는 말로 핀셋 규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 놓듯이 네네. 돈이 필요한 분한테는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대출을 열어주는 게 더 마땅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더라도 그 투기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수의 원칙을 좀 더 강화하는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저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법이 실제로 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 줄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실거주 강화법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실거주만 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이런 좀 분위기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전월세 금지법보다는 네. 실거주 강화법이라 명칭을 좀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낫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령이 발표된 와중에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자, 3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자, 또 마침 3월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분양 시장이었는데요. 자,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네. 3월 분양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명절 연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건설사들이 약간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내놓으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3월에 분양 예정된 총 아파트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6만 한 2천여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4월이 한 2만 9천여 가구, 그다음에 5월이 한 1만 8천 가구가 됐는데 이게 총 합쳐 보면은 봄철에 나오는 3월에서 5월까지의 전국적으로 보면 11만 가구가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로 한 11만 가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3월로 비교해 보면은 그 3월에서 5월 물량이 3월이 한 57%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거 많이 풀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많냐? 이 수치가 비교를 해야 좀 이제 시청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설 연휴에 같은 시기 물량을 보면은 이 당시 한 2만여 가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6배 정도가 이제 늘어난 물량이다.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번에 3월에 많이 풀린다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 알짜배기 단지들이 굉장히 그 실소자 중심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전월세 상한제에서 용어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 갖고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을 가지고 나의 자산을 이제 늘려고 하는 욕심들은 다 있거든요. 이거를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청약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임대하고 후입주하는 시스템이 우리 시장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는 이 제도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의무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입주, 후입주, 이게 선임대, 후입주가 안 돼요. 이 구조가.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그 투자자들을 아니면 많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방법론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 하나의 방법론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여기에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파트 실소자 중심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소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평론가님 말씀을 좀 잘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관련 기사를 보더니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자, 전월세 금지법,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강화법이 돈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걷어찬다라는 내용을 좀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교수님, 이러한 규제 속 청약 시장,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 변창흠 그 장관께서 이사 조치 또 뭐 그 전에 모든 역대 정부들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무주택자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공공주택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주택 제도 자체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근본적인 문제, 즉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쉽게 실수요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모든 정부가 해왔다. 모든 정부가 해왔고 이 정부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이런 그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을 들여다보면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고요. 강남에 돈 많이 벌었어? 너가 하여튼 좀 당해봐. 해가지고 주민세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또 삐져나가니까 또 삐지는 걸 때리고 돈 쪼이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네네. 이 정부가 그걸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난 4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이 뭐 경실련에 제가 자료를 뭐 들먹이지 않더라도 네. 정부가 자랑하는 그 민간주택 공급에 실제로 공공 그 주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20%가 안 되더라. 그런 어떤 비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강남 자꾸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가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는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여태껏 그게 굉장히 미흡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무주택자에 대한 장기 공급주택 계획 한 10년 정도 잡고 공급은 전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 쪼우고 집값 올라가는 걸 막고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지난 4년 동안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핏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속담으로 가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을 잡는다. 그렇게 잡으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무주택자가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되면서 무주택자가 훨씬 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만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에는 정책이 있어요. 보통 뭐 5억 미만, 6억 미만 있을 때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디딤돌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대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 무주택자들에게는 이것만큼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있을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을 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이 있죠. 금방 말씀하셨던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초 있잖아요. 생애 최초 자금도 있고 디지털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정책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적격 대출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대출하는 담보로 자꾸 이렇게 주는 자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6억 되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다음에 특히 1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제는 같은 평수에서 좀 더 높이고 싶은데 6억이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서민 자금인, 왜냐하면 서민 자금 같은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에 40%가 아니라 60%, 70%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적격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 커트라인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실소자 중심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서울은 안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서울 살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서울 외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실소자 중심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경우가 계속적으로 정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출 부분은 역시나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합리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토부 여론광장 등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항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청원인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의 엄격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없이 벼락거지로 전락한 무주택자로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는 아예 집값을 올리기로 못을 박았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자, 뒤이어 살펴볼 주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2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역대급의 주택 공급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이 정책은 전국에 83만여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에 맞먹는 3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이 파격적인 공급 대책임은 분명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 추진 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자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셈인데요. 월간 부동산 2월 회장에서는 쇼크 수준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카드에 대해 집중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 탑 1, 25번째 초대형 부동산 정책 이사 대책 집중 해부입니다. 2월 4일 10시 부동산 시장의 빅 이슈로 이른바 이사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역대급 물량 공세, 과감한 규제 혁신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대서특필되면서 이번 이사 대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자, 평론가님, 이사 대책의 주요 내용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사 대책의 가장 큰 흐름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이제 공급을 늘렸다는 점. 공급 전환. 예, 저는 이거에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가장 제가 우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펜트업이라고 그러죠. 억눌린 수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억눌려 놨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정권 바뀌고 나면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정말 야 이거는 이렇게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다는 게 저는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뭐 특징을 본다면 재초안입니다. 재초안 부분이 있는데 공공 재건축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제외하겠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사실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의미를 좀 할 수 있겠고 공공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물론 뭐 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공공으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공급 물꼬가 틀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대책이 이제 실소자 중심,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좀 분양주택 중심으로 나왔다는 게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요번에 광명과 시흥 지구 빼고는 아직 구체적인 뭐 물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 물량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중심으로 좀 나왔다는 거. 세 번째로는 역시나 그 분양 아파트를 추첨제로 또 도입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물량의 8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주택으로 내놓았고 이번에 이 물량의 절반은 일반 분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30%는 추첨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추첨제로 나왔다는 얘기는 가점제에서 상당한 그 불편을 좀 겪었던 사실 젊은 층 30대, 40대 중심으로는 꿈도 못 꿨던 건데 이게 만약에 추첨제로 30%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나한테도 내가 해볼 가능성이 있다. 청약도 이런 어떤 가능성이 좀 열렸다는 점에서 많이 과거와 정말로 이 정부가 갖고 왔던 부동산 정책과 정말로 이제 시장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 대책의 공급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진행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현재 수급의 불안 심리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2017년 6월 19일 1차 문재인 부동산 정책서부터 25차까지 지금 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 18년입니다. 9월 수도권 주택 공급 30곳 개발. 2018년 9월 21일 수도권 30만 호 공급 확대 계획. 2019년 5월 7일 수도권 3차 공급 확대 수도권 30만 호 계획. 여러 번 있었어요. 공급 대책이 한 10번 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뭐 모르겠어요. 새로운 어떤 각오로 새로운 어떤 장관 하에서 새로운 공급 계획이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 3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 9만 호예요. 거의 3분의 1이 공공 정비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29만 호를 지금 내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엊그저께 발표한 광명 시흥지구에서 그게 이제 나온 게 7만 호잖아요. 그런 등등해서 신규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18만 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을 아까 이게 서울 34만 호, 그다음에 수도권 29만 호인데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계획은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따라올까? 그게 문제예요. 따라올까? 예, 안 따라오는 것이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광명 시흥지구의 공공택지 그 계획을 제가 주말에 들여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 하려고 했다가 또 못했고 14년도에 취소되고 왜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 환지해 줄 거냐 대토해 줄 거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저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고요. 두 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광명 시흥지구의 아파트 공급을 얼마나 하겠다고 봤더니 7만 호예요.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1년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한
작게는 4만 호, 많게는 6만 호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7만 호가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이 지금 그 주택난을 해소할 만큼 이게 큰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7만 호가 다 지어질 때까지 얼마쯤 걸릴 것이냐. 짧게 잡아도 5년이고요. 길게 잡으면 10년까지 걸릴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사 대책을 뭐 대규모 맘모스급 주택 공급 계획이라고 했지만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정권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들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네. 난항에 저는 그 봉착할 가능성이 커서 한마디로 공급 계획으로 전환을 했구나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는 줄지 몰라도 당장 단기적으로 수도권 또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한 것이다. 물론 이제 변 장관이 또 더 내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네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특히 수도권 서울권의 아파트 공급으로는 크게 그렇게 맘모스급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네네. 광명 시흥주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3기 신도시 후보지로도 거론됐던 지역인데요. 자, 평론가님, 네. 3기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의 선정 배경, 그리고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 지역에 대한 뭐 배려였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네. 지금까지 신도시를 보면은 이제 동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분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왕숙지구까지 해서 동북, 동남 이쪽이었다면 또 예전에는 또 서쪽도 있었죠. 일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남부 쪽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러한 지역 차원에서도 또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여기서 이제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이번 공급 대책의 1순위는요. 역시나 지역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는 광명 뉴타운이 이미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그 근방 중심으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교통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가장 이슈거든요. 7만 호가 들어오면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지역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안 됐던 이유, 그다음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었다가 해제된 이유도 지역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한 이해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이슈겠고요. 근데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광명 시흥지구다 그러면 그 인접지구에 있는 구로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근방에 있는 금천구라든지 집값이 이게 또 뛰는 거 아니냐. 지금 자극을 하고 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작용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상담 내용이지만은 지금 광명 시흥주가 지정되면서 인근의 구로, 금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오르고 있다는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지역까지 추가시키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원주민들의 설득,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 가장 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건교부의 그런 어떤 행태로 보면 밀어붙이기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폭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집값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전부 뺏어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구조 하에서는 뭐 지주가 됐든 주민이 됐든 이거 했다가 결국은 나한테 득되는 게 없지 않냐.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주택 공급에 항상 80%의 인센티브를 민간에게 주고 민간이 민간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공공이라고 때려버리니까 웬만한 데서 나 안 해, 안 하고 말지. 저는 그래서 아까 이 계획이 추진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바로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어떤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에 의해서 민간 인센티브에 의해서 민간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정책이 삐걱거리고 반발에 봉착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인데 네. 여기서 하나를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재 지금 6개 신도시가 걸쳐 있는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네. 현재 국회에서 기본주택에 대한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과연 기본주택, 3기 신도시의 계획적인 어떤 순항도 중요하지만 기본주택을 거기다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그 주택 문제를 햄버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빵이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한두 번 가보고 사나요? 보통 한 20, 30군데를 다녀보나요? 이게 지금 아까 기본주택을 생각하는 분들이 뭘 생각하냐 하면요. 그냥 한 25평짜리, 15평짜리 그냥 주거 공간만 만들면 그게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수십만 채 지어도 사람들이 난 거기 못 살아.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못 살아. 그럼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주택을 그렇게 그냥 붕어빵 찍듯이 뭐 15평, 20평짜리 그냥 아파트만 지으면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다. 그런 주택을 20만 채, 30만 채 공급을 해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뭐 품질이 나쁘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뭐가 안 좋거나 해서 안 갈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 공급은요, 항상 그것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니드에 맞춰서 지어야 하는데 정부가 그냥 뭐 허허 벌판에 50만 채 짓는다고 주택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주택의 그 본질을 모르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네. 여태껏 그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도 실패하는 이유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지 않고 이 가격만 낮은 아파트를 찍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봐서 기본주택이요, 지으세요. 짓지만 점유율 20%도 안 되는 실패작으로 끝날 실패로 갈 가능성이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저희가 한번 월간 부동산 이슈로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번 맛배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네네. 30년 동안 네네. 자유롭게 무주택자라면 네네. 기본주택의 조건을 가지고 청약을 할 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네. 3기 신도시 부분이 대부분 지금 경기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서 기본주택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본주택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30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되는 게 정책의 일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거기서 시행한다고 본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거기서 이제 산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정책이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정책이 하면서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대로는 못 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실수요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산을 가지고 사실 자신의 자산을 약간 높이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결국에는 뭐 임대예요. 이거는 공공주택은 결국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월세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는, 오히려 이제는 소득 수준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 30년의 임대주택이 물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뭐 좋은 조건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의 기본주택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고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한번 제대로 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수기를 맞은 3월 부동산 시장, 과연 올해의 부동산 시장과 견줘봤을 때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우리 미시적인 부분은 우리 권 선생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거시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첫째, 시중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금리. 네, 예.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중에서는 계속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상당히 빡빡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신규 주택 수요가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소위 갭 투자를 해가지고 이미 아파트를 사고 전세를 놨던 분들조차도
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매물로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봐서 작년만큼과 비교해 보면 금년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상의 어떤 그런 제한이 금년 6월 달로부터 이렇게 또 발효가 되고 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이 작년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면 안정세가 되고 네. 또는 그 급등세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갈 건데 전세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 전세 물건이 계속해서 안 나오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매매 시장은 안정화, 전세 시장은 계속 불안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의견을 주셨고요. 자, 평론가님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풍부한 유동성,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그 영향에 따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외신에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로젠버그 리서치의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CNBC를 통해서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또 공유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급등한 주택 가격이 2006년 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 한 15%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논의를 뒤로 미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또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역시나 이제는 자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 이슈를 뒤로 미루게 되는 이런 어떤 이슈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물론 전세적인 부동산 시장은 다 올랐습니다. 실제 팩트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과연 이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끌어올렸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건 부차적인 이유지.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다. 수요를 계속 억누르려고 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없애려 하는,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반시장적인 거고 아무래도 공급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격이 뛰어오른 거지. 이게 뭐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지금처럼 공급 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가격은 이제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오히려 가격은 더 뛸 것 같다. 이거 지금 뭐 공급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뭐 조정은 받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량 공세인 이사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네. 매매 시장의 가격은 조정을 받을지언정 네.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두셨고요. 자,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마련한 월간 부동산 2월 명운을 걸었다 이사 대책 집중 해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주신 신세돈 교수님과 권혁중 평론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각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각 부처의 명운을 걸어라.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직설적인 한마디였는데요. 각 부처의 명운을 건 현 부동산 정책, 과연 공급과 규제 속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3월 새로운 부동산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